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자법 알자 제31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30회차 강의까지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다루려다 보니까 강의 회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3회차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31회차 강의 주제는 운영비 원조 판단 사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재 228쪽을 보시면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운영비 원조라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그 경비의 주요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격 사유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노조의 운영비를 지나치게 사용자가 지급하고 원조한다면 사실은 이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원조 자체를 또 하나의 그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그것을 금지시키면서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하는 그런 법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운영비에는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노조의 운영비에는 인건비, 물건비 다 포함되겠죠. 또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뭐 이런 것들, 또 통화료. 만약에 노조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 또 노조가 뭐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 모두 다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자가 지원한다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노조의 어떤 후생 자금을 그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판기 운영 같은 거를 노조에다 맡겨주는, 그래서 일정한 수익을 노조가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방식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비의 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가 안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 상당한 예외들이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외가 인정되는지 229페이지를 보시죠. 네, 첫 번째 예외는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라고 법에서 표현합니다. 여기 근로시간 중에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인정해 주는 것, 이걸 의미한다. 이것을 이제 운영비 원조에서 예외로 한다는데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법조문 찾아보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또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이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허용한다는 거죠. 그 말은 근무 시간 중에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한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중에,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은 사용자가 허용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안 주는 게 원칙이죠.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또 사용자가 임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비 원조로는 보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규정의 취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근로시간 면제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는 별도로 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니까 지금 여기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중에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사용자가 허용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운영비 원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규정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원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상관없죠. 운영비 원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 이 24조 2항에 해당되는 그런 노조 관련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사용자가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 행위로 보지 않는다, 예외로 인정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이렇게 구제기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 원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노조의 대부분의 이제 형태가 기업별 노조인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원은 바로 우리 회사 근로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제기금을 기부하는 것, 후생자금을 기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기업별 노조 형태에서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가 없고 운영비 원조로서의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뭐 사용자의 아주 그 호의 또 근로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이런 지원까지는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노조의 자판기를 이제 운영하는 수입을 노조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 또 뭐 조금 큰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판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공판장을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나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 측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쩌면 운영비 원조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졌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촉진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운영비 원조라는 걸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노사관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에 보았던 2010년 그 이후에 이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했던 우리 대법원 판례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외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거. 어떤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조합 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노조는 이 노조 사무실을 별도로 받는 것이 좋은데 노조가 적을수록 그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사무소를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그에 대해서 이런 최소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노조원 수가 너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하고 똑같은 크기의 사무실을 달라 이런 식으로 노조가 요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사용자가 받아주기가 힘들겠지만 적어도 노조의 규모에 맞추어서 거기 비례해서 최소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은 운영비 원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이제 세 가지 예외를 빼고 나머지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 인건비든 물건비든 운영비를 원조하는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쪽에 보시면 몇 가지 판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무실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 전기시설까지는 주지만 매달 지급해야 되는 전기세 뭐 또 통화료 이런 것까지 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 만약 지급한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운영비 원조다. 이렇게 보는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운영비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행위는 이것은 운영비 원조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노조의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점에는 달리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230페이지 아래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노조에 대해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무조건 운영비 원조로서 그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하는 이러한 판례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운영비 원조를 금지시키는 이런 상황이었죠. 사용자로서는 운영비 원조를 하고 이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서 벌금 처벌까지 받는다 이러면 누가 뭐 돈 주고 처벌받으려고 하는 사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로서는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런 운영비 원조를 전부 줄여가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2018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운영비 원조를 일절 금지시켜버리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그 26회차 강의 때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 이제 전반적으로 배울 때 그 점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이 운영비 원조와 관련한 것은 단체 교섭 대상 사항인데 그걸 법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 간섭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위헌이고 그 부분을 입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새로 한 것이죠. 2020년 6월 9일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운영비 원조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이제 운영비 원조를 할 수 있다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2쪽에 보면 그 법률 개정 2020년 법률 개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운영비 원조가 자주성을 침해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이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232쪽 위쪽에 그 법률 조항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그 운영비를 원조하는 목적과 경위, 그리고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그리고 운영비의 금액과 원조 방법, 그리고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원조된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그 관리 방법과 사용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지금 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런 사례들은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판례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점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 원조에 대해서는 그 2010년 이후 그 2020년 법이 개정될 때까지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던 것, 이거하고는 달리 이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되었고, 사실 이 기업별 노조 상황에서는 운영비 원조가 어느 정도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점을 보고 이것을 자주적인 단체 교섭 사항으로 보아서 노사의 자유를 맡기도록 하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취지는 우리 상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타당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가 합리적으로 서로 상생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자주성이 해쳐지지 않는 운영비 원조, 이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노조가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지나치게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받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노조의 자격이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그런 어용노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제 6회차 강의 노조 전임자에서 다룰 때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 6회차 강의를 다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35쪽 가셔서 운영비 원조의 세 번째 유형으로서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 이거는 이제 새롭게 작년에 2021년 7월 6일에 개정된 그 노동조합법에 명백하게 들어온 것이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바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 점을 노사 모두가 잘 아시고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걸 알다시피 노조 전임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법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노조가 위축되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2010년에 부랴부랴 그냥 갑자기 들어온 제도라고 제가 설명을 제 7회차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취지를 잘 안다면 그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도에서 그 급여 지급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급여가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견해임을 그 235쪽 판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그것은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2018년 대법원 판례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서도 그 점을 명백하게 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받으면은 이것이 과다하냐 안 하냐 이거는 뭐 사업장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 판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급여이나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 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어느 경우에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약정을 했다, 단체벽에 규정을 했다. 그러면 노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니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냐? 법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노동조합법 24조상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과다급여 책정에 대한 부분은 그 단체백에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 하는 이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5번째 유형,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운영비 원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몇 가지 예외들이 있다. 4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3가지는 종전에 있었던 건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운영비 원조에 있어서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운영비 원조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법적으로 있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2020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판단해야 될 그런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 이런 점을 잘 알아두시고요. 특별히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과다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는 거 명시되었다는 점, 이 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회차 강의를 마치고 이제 32회차 강의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2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